이게 뭘까? 재호 씨가 나한테 이런 걸 숨겨뒀을 리 없는데.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야 당신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김미숙은 남편 이재호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텅 빈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호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잔기침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은 아직도 재호가 앉았던 주방 식탁 의자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만 시간이 멈춘 듯 남자의 묵직한 존재감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묵묵했던 남편. 그 묵묵함은 언제나 미숙에게 깊은 책임감의 표현처럼 느껴졌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이 풀지 못한 짐의 무게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미숙의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미숙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완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늙고 지친 노모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 앙금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잔소리나 간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던 묘한 고립감, 그리고 그 고립감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재호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세월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파티일 다락방 30년 침묵의 증거를 찾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미숙은 재호와 함께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으로 미숙과 재호의 40년 가까운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재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가득 쌓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호의 낡은 서류와 대학 시절 물건들이 담긴 나무 상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숙은 상자 안을 뒤적이다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맨 밑바닥에서 색이 바래고 봉투 입구가 뜯어진 서류 봉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꽤 오래된 듯 종이의 질감이 거칠었고 미숙의 손에 닿자마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뭘까? 재호 씨가 나한테 이런 걸 숨겨뒀을 리 없는데. 미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게 접힌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손편지였습니다. 미숙은 첫 번째 편지를 펼쳐들었고 편지지의 오른쪽 상단에 적힌 발신인 이름을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김수연. 그 이름은 미숙에게 청춘과 상실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미숙의 여고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재호의 대학교 후배였습니다. 미숙은 수연이 재호를 남몰래 짝사랑했고 그 문제로 미숙 자신에게 미안해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을 끊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재호는 나와는 단순한 선후배 사이였을 뿐 미숙 씨와 수연 씨 사이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믿고 수연과의 관계 단절을 스스로의 죄책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미숙에게 보낸 편지들이 왜 여기에 재호의 물건 속에 그것도 숨겨진 듯한 상태로 발견된 걸까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편지들의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수연의 낯익고 정갈한 글씨체였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쿵쾅거렸고 30년 동안 잠잠했던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가장 마지막 날짜가 적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미숙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호 선배님과 헤어진 뒤 저는 미숙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숙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미숙이와의 우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저를 오해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선배님, 미숙이에게 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미숙이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숙이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을 선배님이 좀 전해주세요. 제가 선배님을 좋아한 것은 미숙이와의 우정과는 별개라고요. 미숙이는 선배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꼭 미숙이에게 이 편지들을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숙이는 평생 오해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편지에는 1985년 늦가을이라는 연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숙과 재호가 결혼을 약속하고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이 편지들을 발견한 미숙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수연은 미숙과의 오해를 풀고자 간절히 노력했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인 편지들이 재호의 손을 거쳐 30년 넘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연을 오해하고 친구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재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묵묵함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가장 잔인한 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재호는 왜 이 편지들을 숨겼을까요? 이 침묵의 진정한 무게는 무엇일까요? 다음 회차에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파트 2 봉투의 상처, 시어머니의 그림자. 미숙은 다락방 나무 상자 속에서 편지 봉투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총 7통. 모두 같은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은 미숙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재호는 그 매개체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단 하나의 편지도 미숙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재호 씨, 당신이 조금만 용기를 냈다면. 미숙은 편지들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다락방의 묵직한 공기만이 그녀의 외침을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편지를 봉투에 넣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의 입구가 깨끗하게 뜯긴 것이 아니라 봉인된 부분이 칼이나 면도날 같은 것으로 깔끔하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이 봉투들은 재호가 봉인을 뜯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호는 편지를 뜯을 때 절대 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손톱으로 봉투를 깔끔하게 뜯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용물을 확인하고 다시 봉인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편지를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들은 재호의 책상 서랍이나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재호의 낡은 상자 맨 밑바닥에 버려지듯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읽고 숨겼을까? 하지만 재호 씨의 손길이 아니야. 그렇다면 재호 씨 대신 이 집에 드나들며 이 편지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 결혼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그때 미숙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미숙과 재호가 결혼하기 전부터 미숙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숙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미숙을 어디서 굴러온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호에게 미숙이 아닌 배경 좋은 의사 집딸과의 만남을 종용했었습니다. 미숙은 결혼 전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면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미숙 씨, 우리 재호는 내 아들이야.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내가 두 눈 뜨고 보진 않을 거다. 넌 결국 우리 재호의 발목을 잡을 거야. 그 말에는 며느리에 대한 냉대뿐만 아니라 아들을 뺏긴 것에 대한 강한 시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가 재호에게 온 편지를 발견하고 미숙이 결혼 후에도 친구 문제로 시달리기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 내용 중 미숙이는 선배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라는 구절은 시어머니가 미숙을 질투하거나 며느리로서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을 자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고립감이 수연과의 단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수연의 편지들은 미숙의 오해를 풀고 재호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유일한 열쇠였고, 누군가 그 열쇠를 의도적으로 감춰서 미숙을 고립시키고 부부 사이에 영원한 벽을 쌓아 올린 것일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편지들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30년의 세월을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허무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미숙의 발걸음은 30년 전의 과거를 향해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침묵의 진실을 알아낸 미숙. 그녀의 발걸음 끝에 30년 전의 오해를 만든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두 여인의 숨 막히는 대면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파트 3 재호의 회한, 어머니의 권위에 짓눌린 침묵. 미숙이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동안 이야기는 남편 재호의 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입장이 서술됩니다. 이재호는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1985년 여름, 이재호는 김미숙과 결혼을 약속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이 친구 수연과의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여자였습니다. 재호는 미숙에게 나만 믿고 힘내라고 했지만 수연의 편지가 자신의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그때 재호의 어머니가 미숙의 집에 보낸다는 짐을 정리하러 재호의 자취방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책상 위에서 수연의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즉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 재호야. 선배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내가 미숙이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한테 온 거냐? 너 설마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니? 어머니는 편지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고 이것을 미숙과의 결혼을 막을 최고의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재호는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미숙이 친구가 미숙이한테 오해 풀려고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한 편지예요. 제가 미숙이에게 전해줄 거예요. 이거 안 전해주면 미숙이가 평생 친구를 오해하고 살아요. 어머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이한테 전해주겠다고. 내가 이 편지를 미숙이한테 주면 미숙이가 남편 될 사람이 친구한테 살아. 고백받은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안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미숙이가 널 의심하면 결혼은 깨지는 거야. 넌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미숙이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처럼 이 여자애한테도 미련이 남아있으니 내가 대신 받아준 거 아니냐. 어머니는 편지들을 들고 내가 이 봉투들 내가 준 것처럼 해서 미숙이한테 보내줄 테니 걱정 마라고 말하며 봉투들을 서둘러 챙겼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노여움 살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권위에 눌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드시 미숙에게 편지를 전해줄 것이라고,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숙은 수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미숙에게 더욱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재호는 그때부터 미숙이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와 어머니에게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재호는 어느 날 어머니의 서랍장에서 그 편지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미숙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호에게 미안한 표정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걸 보면서
나는 내가 미숙이보다 다른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너 때문에 놓친 것 같아서 화가 났단다. 그래서 그 편지를 주지 않았어. 내가 미숙이에게 흔들릴까봐. 그 순간 재호는 어머니의 권위에 영원히 짓눌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되찾아와 미숙에게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이미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미숙이 어머니를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재호는 미숙에게 벽을 치고 묵묵히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는 미숙이 수연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오해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미숙이 느꼈던 고독과 재호가 느꼈던 오해는 모두 시어머니가 숨긴 7통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어 아내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재호의 깊은 후회와 어머니의 잔인한 선택. 이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다음 장면을 기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파트 4 진실의 대면, 원망보다 깊은 허무. 미숙은 시어머니의 집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숙아, 내가 웬일이니? 말도 없이. 재호 장례 잘 치렀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미숙은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의 손에 들린 바랜 봉투들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미숙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미숙은 며느리로서의 순종을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진실을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테이블 위에 편지들을 조용히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30년 전 수연이가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수연이는 저에게 오해를 풀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 편지는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편지들을 재호 씨의 다락방에서 발견하셨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에게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락방에서 이 봉투에 잘린 자국을 봤습니다. 재호 씨의 습관이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미숙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손을 떨며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내가 몹쓸 짓을 했다. 그때는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해서 내가 수연이 문제로 재호와 흔들리기를 바랐단다. 너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 시댁에서 발언권이 약했지. 나는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약해지기를 바랐어. 내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오해를 평생 안고 살면 재호가 너를 쉽게 버릴 거라고 생각했단다. 내 약점을 내가 만든 거야. 시어머니의 고백은 미숙의 예상보다 훨씬 비정하고 잔인했습니다. 분노 대신 심장이 멈춘 듯한 허무함이 미숙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작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시기심과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망가져 있었다니. 미숙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미숙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재호는 내가 편지를 가져간 것만 알았어. 내가 나중에 전해줄 거라고, 잘 처리할 거라고 믿었지. 내가 너는 내일이나 신경 써라고 했거든. 재호는 나에게 거역하지 못하는 아이였으니까. 내가 나중에 전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내가 못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수연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입을 다물었어. 그게 너희 결혼 생활 내내 너희 둘을 괴롭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이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재호의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권위에 짓눌려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그 침묵이 미숙에게 큰 오해와 고독감을 안겼던 것입니다. 재호가 미숙에게 냉담했던 순간들은 미숙이 자신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오해와 어머니의 비밀을 지키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원망할 기력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30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친구를 잃은 죄책감과 남편에게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고독감 속에서 살았어요. 재호 씨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침묵과 오해 속에서 그 허무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시간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망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의 슬픔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시어머니도 평생 이 비밀의 무게를 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0년의 비밀이 폭로되고 남은 것은 용서와 후회뿐.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물과 재호의 마지막 말이 담긴 최종장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Part 5 마지막 온기, 뒤늦은 용서와 해방. 미숙은 시어머니가 흘리는 눈물과 뒤늦은 후회를 보았습니다. 완고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망친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약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가지 마라. 잠깐만 더 앉아 있어라. 시어머니의 손은 예전에 단단하고 힘이 넘치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무게에 달아버린 가늘고 약한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숙의 손을 놓지 않고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손의 온기 속에서 재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호 씨도 평생을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어머니의 침묵에 눌려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구나. 어머니와 당신 두 사람이 침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미숙은 그제야 재호의 침묵이 미숙을 향한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어머니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평화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음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오해와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힘겨웠던 것입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호 씨, 제 남편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했지만 결국 저는 재호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무게를 알지 못했어요. 재호 씨에게도 미안해요. 오해만 하고 살았던 제가 당신에게서 진실을 끌어내지 못하고 당신의 침묵을 외면했던 제가. 시어머니는 미숙의 말을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재호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호가 마지막에 쓰러지기 직전에 미숙이 내 이름을 불렀단다. 미숙아, 미안하다. 어머니, 편지. 그 말을 하고는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호의 마지막 사과는 편지에 대한 것, 그리고 평생 미숙을 외롭게 만들었던 자신의 침묵에 대한 사과였을 것입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시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재호 씨를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미숙은 테이블 위에 편지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어머니의 짐이었습니다. 편지는 더 이상 미숙에게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점이었고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미숙은 집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움과 원망을 계속 안고 살기에는 제가 너무 지쳤어요. 가끔 찾아뵐게요. 미숙은 시어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30년 동안 무겁게 짓눌러왔던 오해와 침묵의 짐을 내려놓은 미숙은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재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 당신의 침묵이 오해였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사과도 들었어요. 당신의 짐을 이제 내려놓아 줄게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미숙은 30년 만에 다시 연락할 용기를 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잊고 살았던 친구 수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편지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친구를 잃은 죄책감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수연의 전화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나직지만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수연인데요. 수연아, 나 미숙이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아? 너 맞니? 응, 나야. 수연아, 우리 이제야 전화했네. 너무 늦었지. 미숙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리고 잃었던 우정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청춘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미숙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사라지고 앞으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목소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너 맞니? 내가 얼마나 내 연락을 기다렸는데.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아니,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오해했어. 미안해. 미숙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미숙의 목소리를 듣고 수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리는 순간 잃어버린 우정은 다시 피어날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재회와 용서, 잃어버린 우정을 찾다. 다음 날 미숙과 수연은 미숙의 집 근처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은 30년 전에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밝고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연아, 미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시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쌍화차를 앞에 두고 미숙은 다락방에서 발견한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인했던 고백까지 숨김없이 수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재호를 좋아해서 나를 피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못했고, 그게 평생의 죄책감이었어. 그런데 내가 나에게 그렇게나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니. 수연은 미숙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숙아, 나는 너를 배신한 적 없어. 내가 재호 선배를 잠깐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너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는 않았어. 내가 너한테 보낸 편지들, 내가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 내가 나를 정말 미워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결국 너희가 결혼하는 걸 보고 나는 너희 둘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떠나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단다. 수연은 미숙의 편지를 재호에게 전달했음에도 재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아 결국 미숙이 자신을 완전히 끊어냈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오해가 타인의 악의적인 개입 때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호 씨가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는구나. 그 미안함 속에는 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너와의 우정을 잃게 만든 죄책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을 거야. 미숙은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그 침묵이 선배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하지만 미숙아,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한 게 없어.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채워가자.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우정을 다짐했습니다. 미숙은 수연을 다시 얻은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허무함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집착의 근원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숙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재정립, 경계를 긋다. 미숙은 수연과의 만남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낸 후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 방문은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이 아닌 자신의 삶을 위한 마무리를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 미숙의 방문 이후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다시 찾아와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싸다. 어머니, 원망하러 온 것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테이블 위에 두셨던 편지들, 제가 가져가려고요. 이제 저에게도 중요한 추억이 되었어요. 미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봉투들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숙아, 너 나를 용서하는 거니? 용서요? 용서가 될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의 그릇된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머니도 평생을 당신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사셨으니까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남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미움은 저를 더 고립시킬 테니까요. 미숙은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의 말을 듣고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이렇게 성숙한 아이인 줄을 왜 내가 이제야 알았을까?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단호한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재호 씨가 없으니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로서의 의무는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의 김미숙으로 살겠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께서 정말 아프실 때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와서 살림을 돕거나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는 미숙이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의 단호한 선언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의 결정이 옳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홀로 서기를 결심합니다. 40년 동안 갇혀있던 낡은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미숙을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낡은 집을 떠나다. 미숙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40년의 추억이 담긴 낡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은 재호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이었고 재호가 평생을 지켜온 공간이었지만 미숙에게는 재호의 침묵과 시어머니의 간섭이 깃든 오해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재호가 남긴 유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미숙은 낡은 집을 정리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미숙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숙아, 잘 생각했어.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슬픔이 묻어 있어. 내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 해. 미숙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재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서 풋풋했던 재호의 청년 시절 사진을 발견했을 때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에게도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들을 어머니와 자신의 오해 속에서 묻어버리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재호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재호 씨에게, 당신의 침묵이 오해였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음을. 이제 당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할게요.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오해를 당신과 함께 묻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아 떠납니다. 당신도 편히 쉬어요. 고맙고 미안합니다. 미숙은 그 편지를 재호의 영정사진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미숙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들고 창밖으로 푸른 산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자신을 재충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사 당일 미숙은 텅 빈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마루, 바랜 벽지, 재호의 키가 표시되어 있던 문틀. 미숙은 그 모든 것에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숙은 40년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아파트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미숙의 두 번째 청춘을 기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미숙의 홀로 서기, 나를 찾아가는 시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온 미숙은 가장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정작 김미숙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진 배우기였습니다. 재호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미숙은 늘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재호가 남기고 간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문화센터 사진반은 미숙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수연의 응원과 동기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점차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숙은 렌즈를 통해 보이는 햇살, 나무, 사람들의 표정에서 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갈 이유가 충분함을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재호 생각이 났습니다. 재호 씨가 이걸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공감과 공유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미숙은 주 1회 근처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미숙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고독과 외로움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봉사로 승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만나 여행을 계획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남은 시간을 가장 좋은 친구로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걷히고 진정한 자유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미숙의 새로운 삶에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다음 회차에서 미숙의 두 번째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미숙의 두 번째 인연, 흔들리는 마음. 미숙은 사진반 동기들과 함께 주말 출사를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산과 강이 아름다운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미숙은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곳에서 미숙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미숙처럼 혼자서 삼각대를 세우고 풍경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한 인상에 흰 머리가 살짝 성긴 인자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미숙은 그 남자를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재호와는 전혀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미숙이 산 능선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조작하는 순간 실수로 삼각대를 건드려 카메라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남자가 미숙의 카메라를 재빨리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미숙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의 카메라는 목숨처럼 소중하니까요. 저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취미로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김미숙입니다. 저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준은 미숙의 낡은 카메라를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이 카메라, 명기인데 이걸로 찍으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까요? 제가 이 근처 사정을 잘 압니다.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재호가 떠난 후 미숙의 삶에는 오직 재호와의 추억과 시어머니와의 앙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의 등장에 미숙은 낯설었지만 성준의 인자하고 편안한 눈빛은 미숙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미숙은 성준이 안내하는 작은 찻집으로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준은 아내와 몇 년 전 사별하고 홀로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준은 미숙의 사진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따뜻함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재호 씨를 잊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괜찮을까요?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성준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메마른 감정의 샘에 작은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재호 씨를 잊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괜찮을까요? 미숙은 결혼 생활 내내 재호에게 충실했습니다. 비록 그 결혼 생활에 오해와 고독이 있었을지언정 미숙의 진심은 언제나 재호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미숙은 그를 용서했고
이제는 자신을 용서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잃어버린 30년을 미움이나 슬픔으로 채우는 대신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수연에게 이성준과의 만남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아, 나 어쩌면 좋아. 어제 만난 분이 있는데 마음이 자꾸 쓰여. 재호 씨에게 너무 미안한데. 수연은 미숙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는 30년 동안 내 삶이 아닌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지고 살았어. 이제 재호 선배도 너를 편안하게 놓아주었을 거야. 내 인생은 너의 거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재호 선배를 향한 가장 좋은 위로일 수도 있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수연의 따뜻한 응원은 미숙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미숙은 이성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과 성준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미숙은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봄, 성숙한 설렘. 미숙은 용기를 내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얻었던 연락처였습니다. 이성준 씨, 저 김미숙입니다. 어제 카메라 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근처에 가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성준은 미숙의 전화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아이고, 김미숙 씨. 제가 오히려 좋은 사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마침 저도 미숙 씨에게 연락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미숙 씨 계신 곳으로 갈까요? 두 사람은 미숙의 아파트 근처 작은 갤러리,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성준은 깔끔한 옷차림에 미숙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은 그 웃음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여행,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아내와 사별한 이야기, 그리고 홀로 남은 후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후 2년 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당신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살아였어요. 미숙 씨도 저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의 몫을 살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의 몫을 살아야죠. 성준의 말은 미숙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재호의 침묵과 시어머니의 집착 속에서 잃었던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숙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사진 출사를 함께 나갔고 때로는 전시회나 음악회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성준은 미숙을 배려했고 미숙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재호의 묵묵함에 익숙했던 미숙은 성준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숙은 성준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려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이해했고 그 이해 속에서 사랑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행복을 방해하는 마지막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벽하게 정리되었을까요? 긴장감이 다시 고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갈등, 시어머니의 재등장. 미숙이 성준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삶의 안정을 찾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인물이 미숙의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수연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의 집을 찾아왔다가 미숙이 없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이 근처에 있었구나. 내가 너 보러 왔단다. 집이 너무 적적해서
미숙은 시어머니에게 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수연이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숙이 친구 김수연이에요. 시어머니는 수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수연은 30년 오해의 시작이자 자신의 잔인했던 선택을 상기시키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과 수연이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 성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미숙아, 내가 지금 뭘 하고 다니는 거니? 내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재호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돌면 어쩌자는 거니? 미숙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성준과의 만남을 알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의 근황을 알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미숙의 일거수일투족을 묻고 다녔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어머니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며느리로서의 짐을 내려놓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너는 재호 아내였어. 체면을 생각해야지. 내가 그러면 재호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끝내 재호의 아내라는 프레임을 벗기지 못하고 미숙을 올가매려 했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압박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미숙의 마지막 결단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미숙의 마지막 결단, 나의 삶을 선언하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미숙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미숙은 더 이상 30년 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호 씨를 충분히 사랑했고 재호 씨가 저에게 주었던 고통과 오해도 이제 용서했어요. 저는 재호 씨의 아내이기 이전에 저 자신의 김미숙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체면도 중요하지만 저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 사생활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미숙은 재호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는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거예요. 재호 씨의 마지막 사과는 제가 오해와 슬픔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니께서도 재호 씨가 편히 쉬기를 바라신다면 저를 놓아주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계신다면 재호 씨의 영혼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 곁을 맴돌 거라고 생각해요. 미숙은 시어머니에게 심리적 압박 대신 따뜻한 설득을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에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에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의 행복이 곧 재호의 안식이라는 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미숙아, 알겠다.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너를 놔줄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행복해야 재호도 편안할 테니. 시어머니는 마침내 미숙을 진심으로 놓아주었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오해와 집착의 굴레가 마침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의 새로운 삶은 이제 방해받을 것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미숙은 진정한 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최종 결말이 이어집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성준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성준은 미숙의 복잡한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미숙과 성준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의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알고 난 후
서로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성숙한 동반자적 사랑이었습니다. 미숙은 사진반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자신의 사진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미숙의 작품에는 늘 햇살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미숙의 전시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숙아, 내 사진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졌는지 느껴진다. 이젠 정말 내 삶을 찾았구나. 미숙은 웃으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수연아. 재호 씨가 나에게 남긴 것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 덕분에 내가 진정한 목소리를 찾게 되었어.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기회였나 봐. 미숙은 성준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미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누리는 행복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은 슬픔이 아닌 그녀가 두 번째 삶을 더욱 감사히 여기게 만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